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대형 악재들로 경제 전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특히 지난해 최악의 물난리를 겪으면서 올해는 제 상처를 오롯이 씻어내는 게 급선무가 됐죠. 그런 과정 속에서도 포항이 한 발 더 나아갈 기회들은 착착 다져진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장수의 포항 인터뷰는 지역의 올해 혹은 또 향후 주요 과제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짚어보는 시간을 신년기획으로 마련했는데요. 오늘 첫 순서로 포항 남울릉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을 만나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병욱입니다. 국회가 매일매일 소용돌이 치는 상황에서 또 국회 활동하시랴 또 지역구 챙기시랴 계속 네. 바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매주 많으면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또 포항하고 국회를 왔다 갔다 해서 사실 기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아서 그렇죠. 예, 약간 좀 타고 다니다 보면 그래도 KTX라 옛날보다 편하긴 한데 그래도 힘은 좀 들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질문할 게 좀 많습니다. 네. 결국 시작은 이제 태풍제의 온전한 회복. 지역구에서 특히나 피해가 너무 컸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이 비슷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 그 흰남노가 그야말로 역대급 집중호우였습니다. 뭐 태풍도 태풍이지만 그 하루 종일 내리는 비의 양보다 한 시간에 내리는 그 시우량, 그렇죠.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가 그 전에는 내리지 않았던 양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많게는 그 동해면 같은 경우에 그때 시우량이 110mm가 넘기도 맞습니다. 했었고요. 예. 그래서 그 형산강 이남 전 지역이 초토화 물에 잠겼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89 대신 어르신들도 당신 생에 이런 물난리 큰 비는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뭐 기억하기로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도 뭐 사라오니 그렇죠. 뭐 셀마니 메이미니 뭐 이렇게 몇 년 전에 또 마이사까지도 태풍을 겪었지만 좀 더 좁은 면적에 이것보다는 적은 양의 비가 왔었거든요. 지금 근데 이번 작년에 내린 그 흰남노 태풍 같은 경우에는 포항의 절반 정도가 다 물에 잠길 정도로 그것도 동시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근데 이런 비가 또 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지금 이 이상 한파도 기후 변화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뭄도 더 길어지고 홍수도 더 잦아지고 한파도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특히 이제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서는 물 그릇을 키우는 게 현재로 우리 인류가 개발해낸 최고의 대책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깊이 준설하고 댐을 곳곳에 많이 만드는 일을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주요 4대강은 준설도 하고 해서 개선을 해놓았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강, 4대강이 아닌 다른 강과 그 큰 강에 연결된 지류 지천들을 정비하는 사업들을 이후 정부가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매우 아쉽고 우리 오천 항사댐 어제 우리 포항시 수자원공사가 MOU를 맺었습니다만은 이 항사댐 또 2015년, 16년, 17년 이때부터 그렇죠. 우리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7년 정도에 거의 다 하기로 정부하고 당시 국토부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물 관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모든 기존에 있던 댐 조성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 5년 이거 허송세월을 했던 거죠. 좀 진작에 이 항사댐을 만들었더라면 작년 우리 냉천 주변에 이런 큰 물난리 그리고 뭐 오천 지역에 오천과 그 제철동 지역 주민들이 인명 피해를 입고 또 포항 제철소가 사상 초유로 침수되는 이런 큰 피해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항사댐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올해면 이제 경주에서 포항 전체까지 형산강 구강 전체를 정비하는 사업이 또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것도 한 4, 5천억 수준인데요. 거기에 이제 하구 준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사실 우리 그 해도 그쪽에 형산강 변에 가보면은 강 하구인데도 수심이 되게 얕은 곳이 있어요. 그렇죠. 뭐 무릎까지 닿는 맞습니다. 것도 있고요. 그걸 지금까지 준설을 안 하니까 계속 퇴적된 거잖아요. 퇴적된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거기 수은 오염토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까지도 환경부가 거기에 구체적으로 지금 답을 안 내놓고 있는데 제가 그냥 일반 모래 준설뿐만 아니라 오염토는 특별히 또 다른 방법으로 준설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을 내놓으라 그렇게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고 반드시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 재난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거기 피해를 줄이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요.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또 이제 화천을 준설하는 것 외에도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방을 높인다거나 예. 아예 가정이나 아파트 주차장에도 뭐 대문이나 주차장 입구에도 차수벽 차수벽을 같은 거? 놓는다거나 하는 거를 지금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뭐 물론 저도 태풍 현장 취재를 했지만 현장에서 정말 그 살다시피 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뭐 여러 가지 SNS라 보면서 현장에서 주민들 피해 주민들 목소리를 많이 들었을 텐데 네. 그래서 아마 지난해 말에 발의했던 태풍 희난로 패키지 법안 네. 이게 좀 눈길이 끌더라고요. 이게 종합 지원 법안으로 볼 수 있는데 분명히 좀 배경이 있었을 텐데 이 법으로라도 좀 이 부분은 좀 바꿔야 되겠다. 분명히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은 가정도 개인 가정도 침수가 되었고 상가도 침수가 되었고 무슨 공장도 침수가 됐는데 피해 지원은 가정밖에 안 되더라고요. 법적으로. 상관은 또 안 되고. 상가는 원래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걸 정책적인 배려로 해서 나중에 좀 준 건데 그리고 피해 단순 침수일 경우에 그 피해 가정에 지원하는 금액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도배는커녕 사실 200만 원 갖고 요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요. 그 피해 지원 금액 너무 낮고 그래서 이걸 기준도 좀 올리고 가정 이외에 상가나 그리고 공장지대 공장들도 이렇게 좀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 직접적인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네. 내용의 법을 개정안을 냈고요. 네.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 1층이 침수가 돼요. 그러면 승강기가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렇죠. 못 올릴 전기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뭐 15층, 20층 아파트인 경우에는 오히려 더 고층에 사는 분들이 더 사실 힘든 5천에 한 아파트가 그렇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나 승강기, 전기나 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피해 지원 범위에 집어넣어서 똑같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래 법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요. 엘리베이터가 안 되고 있는데 전기 지원도 못 해주고 상수도 지원도 못 해주더라고요. 그걸 다 스스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더라고요. 문제가 많더라고요. 예. 네. 자, 이제 포스코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포스코 포항 제철소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이제 완전 정상화는 된 거는 좀 반가운 일이지만 관련해서 또 큰 역할을 하셨는데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자, 이건 좀 어떤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태풍하고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한다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처음으로 첫 사례죠. 예, 첫 사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정부가 피해를 입은 그 공업지대, 산업지대 지역에 그 피해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 네. 또 재정 지원, 금융 지원 같은 걸 해줄 수가 금융지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또 막상 해보니까 현장에서 느끼기는 좀 약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당장 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포항제철소와 우리 그 연관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포항제철소가 정상 가동이 되어야 거기서 철을 공급받아서 유통을 하든 뭐 제품을 만들든 하는데 네. 우선은 그 포항제철소 정상화가 더 시급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 될 동안 다른 연관업체들은 사실 자기 공장이 정상화 되더라도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종합적으로 다른 공급망을 확충하게 해준다거나 네. 아니면 다른 쪽에 그 계약을 좀 연장을 시켜준다거나 납기를 못 맞출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노력까지 같이 병행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 자, 포스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뭐 뒤에 있는 질문을 제가 좀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자, 포스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 일단 뭐 태풍 피해와하고 지금 김 의원께서 작년 뭐 재작년부터 이렇게 좀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들이 포스코 홀딩스 지주사 포항 이전 이 문제 좀 별개로 좀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작년 초에 우리 포항 시민들이 다 깜짝 놀랐죠. 포스코가 서울로 간다. 저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포항제철소가 1고로가 사용 정지가 되었는데 그 1고로가 쇳물을 처음 쏟아낸 날 첫 출선한 게 73년도였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가 23년이니까 이제 만으로 50년이 딱 50년. 지난 거죠. 반세기네요. 그렇죠. 반세기 동안 우리 포항이 포스코와 함께 살아온 거고 사실 네. 지금의 포항은 포스코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습니다. 예, 우리 포항을 연호랑 세원이가 만들진 않았으니까요, 네. 지금. 그래서 포항과 포스코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사이이고요. 그런데 그런 포스코가 시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논의도 없이 갑자기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사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을 쳐버린 거죠. 네. 우리는 매우 크게 상실감, 분노, 배신감을 우리 시민들이 겪었던 거고 그래서 시민들이 그 엄동설안에 거리에 나와서 다시 포스코 돌아오라. 포스코는 시민기업이고 국민기업이다. 함부로 그렇게 우리 지역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고 그래서 2월 저도 그래서 천막도 치고 다 네, 지역 국회의원이니까 그랬었죠. 저도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겠다 싶어서 포스코 홀딩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본사인 거죠. 네. 표현을 하면 포스코 그룹 본사를 다시 포항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저도 좀 애를 썼고요. 네. 우리 시민들이 같이 호응을 해주셔서 저도 많이 힘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2월 25일에 포항시와 포스코 간에 전격적인 협약을 맺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합의문 같은 게 나왔죠. 첫 번째 그 합의 내용이 포스코 홀딩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본사와 새로 신설한 미래기술연구원의 본원의 소재지를 주소지? 포항으로 이전한다 했거든요. 근데 소재지 이전이라는 거는 네. 우리가 경북도청을 대구에서 안동으로 소재지를 옮겼잖아요. 네. 그럼 주소만 옮기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새로운 건물과 인력을 다 이동하는 걸 소재지 이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북구청도 소재지를 옮겼잖아요. 예. 새 건물 지어서 예, 예. 새로도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포항으로 그 소재지를 포스코 그룹 본사의 소재를 옮기겠다고 하는 말은 예. 기존에 서울 대치동에 있던 포스코 센터, 대치동 예. 센터에서 근무하던 인력의 상당수가 포항으로 내려와야 그게 소재지 진정한 이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냥 괴동 사옥의 기존의 사옥에 주소만 옮기고 다시 그 그룹 CEO의 뭐 집무실만 이렇게 꾸며 놓는다고 해서 저는 소재지를 옮겼다고 인정할 수가 없고요. 서울에 있는 포스코 홀딩스 직원도 아니에요. 네. 그 철강을 담당하는 현재 신설된 포스코라는 회사의 직원들이 서울에 그렇죠, 사실 많이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 직원이 2,3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지주회사니까. 1,200~300명이 철강의 구매와 유통 이런 마케팅을 하는 직원들이 다 서울에 있다고 하는 거고요. 저는 그 인력들 상당수가 우리 포항에 왔으면 좋겠고요. 포항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포스코도 살고 포항도 살기 위해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좀 찾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네. 다행히 지난 연말에 정기국회 때 영일만 대교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설계비 50억이 책정이 되었고 올해 이제 3, 4분기까지 뭐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한 다음에 네. 적정성 검사를 통과하면 4, 4분기에 그 50억을 가지고 앞으로 설계를 할 업체를 선정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설계가 시작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영일만을 전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네. 교량을 우리가 건설하기를 희망을 했던 건데 그 포스코 안에 있는 해군 부두를 이용하는 해군 함정, 잠수정의 작전에 해상 교량이 좀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예. 그 결국은 북쪽에서 포스코 앞에 끄트머리까지는 해상 교량으로 하고 포스코 끄트머리부터 남쪽 동해면까지는 해저 터널로 하는 방식으로 이 영일만 대교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이 바다이다 보니까 예. 교량에서 터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공섬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인공섬이 꽤 면적이 크더라고. 비용도 많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래서 기왕에 인공섬을 만들다고 하면 지금 포스코 포항 제철소에서는 여기에 공장 부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늘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광양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도 그런 많이 말 하시고. 하죠. 예. 그래서 시설 부지를 좀 더 확장을 하려고 지금 제철소가 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앞에 인공섬 자체가 또 꽤 크기 때문에 그걸 같이 이렇게 좀 결합을 해서 서로 만들면 우리는 영일만 대교도 만들면서 제철소는 포스코는 이 시설 부지도 확장하고 대신 시설 부지를 포스코가 얻는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본사를 다시 포항에 뭐 송도 해수욕장 앞바다, 송도 앞바다에 좀 지어서 거기 서울에 있는 인력도 좀 데려오고 네. 그러면 인력이 근무하는 오피스가 필요할 거고요. 그렇겠죠. 또 서울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분들 사원들 뭐 주거 복지도 좀 해줘야겠죠. 그럼 레지던스 같은 것도 하나 지어주고. 네. 그럼 원래 이제 서울 포스코 센터에서 뭐 좀 바이어들하고 이제 거래도 많이 했으니까 네. 여기 또 호텔도 하나 지어주고 그렇게 한 서너 동 정도 여기 포스코 뭐 타운을 만들면 그래서 송도 해수욕장 일대를 부산 해운대에 있는 그런 업무 용지, 상업 용지로 좀 전환을 해서
포항시도 여러 가지 뭐 부지라든지 이런 거 제공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진짜 제대로 된 그 바로 제철소 바로 앞이에요. 네. 포항 송도 그렇죠. 초등학교에서 보면은 바로 앞에 있거든요. 예, 몇백 그렇죠. 미터 앞입니다. 야경하고도 잘 어울릴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포스코 타운으로 만들어주면 포스코와 포항이 정말 앞으로 지난 50년처럼 앞으로도 50년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거의 송도, 해도가, 죽도가 우리 포항이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슬럼화 돼가지고 아주 낙후한 좀 그런 주거 환경이 매우 낙후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송도 해수욕장을 해운대처럼 포스코 타운이 들어서서 그런 그 상업 용지로서 그 업무 용지로 개발이 되면 그 뒤에 원도 심리 그러니까. 부활하는 재생되는 그 기대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 본사만 들어오면 그 뒤에 또 연관되는 기업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 그래서 저는 그걸 포스코가 전향적으로 대신 포스코는 시설 부지를 얻고 또 포스코 건설에서 영일만 대교도 저는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사업비가 꽤 많거든요. 그 포스코 또 그리고 제철소 바로 옆을 지나가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에서 하는 것보다 저는 포스코 건설에서 하는 게 뭐 제철소는 다 국가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그 제철소 좀 보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해서 같은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건설에서 영일만 대교를 짓고 시설 부지도 확장을 하고 또 그 앞에 송도 어딘가에 이렇게 또 포스코 타운도 만들고 하면 포항도 좋고 포스코도 좋고 저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부터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포스코 경영진도 한번 제 얘기를 또 귀담아 들으시고 예. 우리 시민들도 제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같이 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 이런 제안들은 참 뭐 저도 생소하지만 뭐 굉장히 좋은 제안 같고요. 뭐 패키지 같은 느낌. 뭐 그런 게 사실 있는데. 인천 우린 포항 송도잖아요. 인천 송도를 포스코 건설이 주도가 돼서 그렇죠. 만들었어요. 맞죠. 인천 송도가 허벌판이었어요. 그냥 그렇죠. 그냥 뻘밭이에요, 뻘밭. 그 뻘밭을 간척을 해서 이 신도시를 만든 거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그렇게 직원들을 포스코 계열사 직원들을 넣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상주한 인력을 만든 거죠. 네. 그 상주한 인력을 만들고 그 인력들한테 주거를 좀 저렴하게 제공했어요. 아파트를. 예. 그러면 이 직원들이 또 그렇다 집만 있다고 오느냐 학교가 있어야 되니까 포스코 교육재단에서 포항과 광양이 아닌 곳에 유일한 인천 송도에 고등학교 자사고가 있어요. 네. 우리 포항 제철고 같은. 그리고 이 포항 포스코 송도 고등학교는 자사고를 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와 학교 그렇죠. 이게 딱 결합된 신도시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 예전에 박태준 회장님과 우리 포스코 창립 멤버들이 포항을 만든 포스코와 포항을 그런 만든 형태네요. 방식이 그대로입니다. 영일만 벌판에다가 제철소 일자리를 만들었죠. 효자 지곡 그리고 제철동에 주택 단지를 만들었고 또 포스코 교육자는 유초 중고 대학교까지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80년대 90년대 이 포항에 만든 그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만든 이 포항이란 도시 일자리와 주거와 학교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진 이런 도시를 인천 송도에 21세기에 포스코 건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박태준의 DNA, 포스코의 DNA를 포항에서 배워서 그대로 인천 송도에 가져가다가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이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가 아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훌륭한 회사니까. 그런 거 보면 좀 섭섭하긴 합니다. 제가 사실 인천에서 한 5, 6년을 살았어요. 예. 그래서 송도를 자주 갔는데 인천 송도를 자주 갔는데 볼 때마다 야 입이 벌어지면서도 많이 속상하고 서운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잘하는데 포스코가 예. 왜 포항은 저렇게 방치하는 하지? 사실 광양도 마찬가지겠죠. 예, 포항이든 광양이든 포스코가 좀 더 투자를 해주고 업그레이드 해주면 그 제철소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흔쾌히 내려와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예. 계속 그냥 직원들이 내려오지 않는다. 수도권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만 하니까 야속하고 좀 서운한 거죠. 네. 이게 포스코를 위한 투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럼요. 자, 그만큼 김 의원님이 이 애정이 있다는 걸로 제가 해석을 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포스코 뭐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또 국회에서 또 철강 포럼을 또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포스코 철강 산업의 우리 철강 산업의 미래나 또 과제들에 대한 굉장히 고민들도 많이 하실 텐데, 자 우리 포항의 철강 산업 또 향후에 또 2차 전지까지 묶어서 포항은 좀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좀 더 포항이 미래가 조금 더 한 발 더 열리지 않을까. 어떤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십니까? 철이 중요한 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인류가 발명한 가장 완벽한 구조물이 철인 거죠. 그렇죠. 이것보다 더 가성비 좋은 튼튼한 골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철은 이 산업화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거고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다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 회장님이 합심해서 의기투합해서 네. 한번 해보자고 해서 성공을 시킨 거죠. 근데 이 철이라는 게 이 사업성이 늘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또 예. 무슨 완제품이거나 뭐 냉장고, TV, 무슨 자동차 이런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철강 산업 자체가 확장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철강 산업의 가장 큰 이제 시련이 지금부터 탄소 중립이라는 그렇죠. 이런 세계적인 그 기후 변화에 따라 이게 또 기후 변화에 연관돼 있는데요. 기후 변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런 방법 여러 가지를 구현하고 있는데 예. 그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게 철강 회사, 발전소 이런 건데. 특히나 포스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포스코가 철광석을 이용한 그야말로 정말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CO2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방식의 용광로 고로가 있고 또 그것보다 좀 더 발전해서 파이넥스 공법을 해가지고 포항 포스코가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용광로보다는 조금 덜 그 CO2를 배출하는 그런 공법을 갖고 있는데 이걸 더 발전시켜서 아예 CO2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 환원 제천이라는 새로운 방법의 그 새로운 용광로인 거죠. 고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일단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도 돈이 조 단위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그만한 부지가 필요한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이 철강 기업이 이 탄소 중립 이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이 R&D 지원을 해줘야 하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스코가 이제 시설 부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탄소 중립을 위한 수소 환원 제철을 테스트하고 운영하기 위한 이 시설 부지를 영일만 대교가 건설될 때 같이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시민들이 이해해주고 좀 넓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바야흐로 2차 전지의 시대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가장 각광받는 분야가 반도체와 2차 전지인데 오히려 반도체보다 2차 전지가 지금 성장성은 더 크다고 봐야겠죠. 지금 전기차 하지만 아직 시내 봐도 돌아다니는 전기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아마 공급이 될 텐데요. 그러면 더 많은 2차 전지가 필요로해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업체들이 세계 경쟁력이 거의 글로벌 탑입니다. 그리고 포항에는 2차 전지 소재 부품 회사들이 거의 세계 수준의 소재 부품 회사들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포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튼튼하고 큰 국제 물류항, 영일만 항을 갖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유일한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철을 이용하고 또 다른 소재를 섞어서 2차 전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2차 전지를 아주 용이하게 이제 수출입을 할 수 있는 이런 항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생산과 개발의 거점, 메카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일만 산단 그리고 블루벨리 산단에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국내외 기업들이 우리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의 많은 기업들도 여기에 공장을 짓고 싶으니 땅을 좀 달라 이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부지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빨리 추가로 부지를 공업 용지를 더 확장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우리 기존의 철강 산업 외에 다른 산업이 없다. 그래서 그렇죠. 이걸 우리 도시가 계속 정체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뭐 그런데 그래서 과거에 우리 이명박 정부 때 영일만 항을 만들면서 여기에 무슨 조선소를 유치하자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무산이 되었는데 오히려 좀 늦었지만 2차 전지라는 거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이 카테고리의 상품을 만드는 곳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좀 다행스럽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외에 이제 그 다음이 지금 수소 산업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것보다도 더 지금 각광받고 있는 게 또 바이오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헬스 분야 육성을 위해서 연구 중심 의대 설립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고등학생들은 다 전국에 있는 모든 의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대가 우리나라에서 1순위죠. 지금도 그렇죠. 과거에는 법대였는데 그러다가 컴퓨터 공학과 갔다가 지금 이제 의대가 1순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수한 인력이 의료 인력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그건 뭐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네.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다만 그 대부분의 의사들 99%가 진료에만 매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산업화할 수 있는 영역에서 좀 연구를 하고 개발하는 그런 뭐 의사과학자로 표현하는데 의사과학자 육성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기존의 국립대학교 병원에 연구 중심 병원을 뭐 교육부가 지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떤 사업 과제를 주기도 하고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그게 워낙 그러니까 진료하는 의사가 기본이라 그 연구해봐야 크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본인한테 네. 이게 기업화되고 산업화되질 않으니까 당장 돈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 마인드도 어떤 산업화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만든다기보다는 기초의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네. 퀴리 부인처럼 예. 뭐 그랬던 거죠. 세포를 연구하고 질병 연구하는. 근데 지금은 우리 둘 다 안경을 쓰고 있는데 뭐 인공 안구를 만든다거나 만약에 네. 인공 심장, 인공 장기를 만든다거나 지금 또 그런 일들을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지만 그럼 몸 안에 혈관을 넓히는 뭐 기구라든가 인공 관절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영상 그 촬영 기기들 그런 것들도 계속 기술이 더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기계공학에 가까운 그런 몸 안에 집어넣는 기계 부품들이겠죠. 네. 그게 IT도 있고 금속도 있고 소재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 그런 거를 첨단 산업들이 다 같이 집약돼 있군요. 융합해서 이해하고 뭐 또 새로운 뭐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키우자고 해서 네. 포항공대에서 지금 연구 중심 의과대학이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형식의 교육 과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는 이미 그런 교육 과정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포항공대 같은 경우 일리노이 공대 모델을 좀 따와서 네. 이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8년 동안 의학과 공학을 같이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면허, MD와 일반적인 공학 박사, PhD를 같이 이렇게 취득하게 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대학교 4학년 마치고 8년 동안 해야 되는 건데 또 하다 보면 이 공부라는 게 어려워서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겠죠. 또 박사학위라는 게 8년 만에 딸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수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학위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연구하는 분야에 종사를 하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대부분 한 70% 이상이 실제로 리서치, 연구 개발 분야에 종사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럼 나머지 20, 30%는 또 임상 진료를 하느냐 그렇지가 않고 나머지 20, 30%는 또 창업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한 5% 정도, 한 2, 3% 정도가 저널리스트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병원에 내가 뭐 다시 어디 개원을 하겠다. 뭐 아니면 그 병원에 취업을 해서 그냥 임상의가 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의사분들이 결국은 또 의대 정원 늘려서 우리 의사들끼리 경쟁만 많이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갖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은 일정 기간 동안 개원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뭔가 좀 방지 장치, 네거티브 옵션도 좀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왜냐하면 이걸 의사협회와 복지부 간에 협상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게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 우리 포항에 있는 병원 그리고 의사분들이 좀 더 넓게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포항공대에서 하는 연구 중심 의대라면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이 일이 친척들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올해 한 상반기 정도에 어떻게든 좀 이 협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는 제가 복지부 장관을 모시고 우리 포항공대를 한번 찾았었고요. 그랬었죠. 그리고 또 2월 지금 3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부 장관도 지금 포항에 한번 모시도록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새롭게 만들려면 교육부와 복지부의 협조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두 장관님한테 확실하게 포항공대에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의 역할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긴 한데요.
자, 어쨌든 그래서 뭐 지금 영일만 산단, 또 영일만 대교, 블루밸리 이렇게 2차 전지 이렇게 쭉 왔는데 지금은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의원님 지역구에 호미반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호미반도가 뭐 전국적으로 알려진 곳인데 여기를 국가해양정원으로 지금 조성하는 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어떤 가치 또 앞으로 어떤 기대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죠. 가장 쉽게 생각하면 그 순천만 국가정원 아니면 태화강 국가정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하고 조금 다른 건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은 성격이 관할 비슷한데? 부처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정원, 국가정원 같은 경우 순천만과 태화강 지금 국가정원 1호가 순천만, 2호가 태화강 국가정원인데요. 네. 여기는 산림청에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산림청에서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정원이라 이거죠. 아, 근데 순천만은 내륙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니죠. 아무튼 예,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건 산림청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도 우리나라가 어차피 삼면이 바다고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좀 잘 보존하고 활용을 해서 좀 국가해양정원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고 그게 또 우리 지역에서 요구와 맞아떨어졌던 거죠. 네. 제가 지난 총선 때 사실 우리도 순천만 정원이나 태화강 국가정원 같은 그런 국가정원을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수부가 그런 걸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는 그쪽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일이 신청이 된 거고요. 네. 작년 연말에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실시를 할지 말지를 검토하는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대상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게 결정하는 되거든요. 거니까. 근데 대상 사업이 되면 웬만하면 됩니다. 이 시기의 문제지. 뭐 늦으면 2, 3년 걸리는 거, 빠르면 1년 정도 걸리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한 6, 700억이 들고 예. 또 나중에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른 부대 사업도 많이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 호미 반도 일대가 사실 이 동해안의 절경인데 저는 이 호미 반도 일대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제주도인가 포항인가 잘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지형이 비슷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예. 검은 돌들, 화산 분출한 그 저도 검은 공감합니다. 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주도가 뭔가 좀 이국적인 맛이 있었는데 사실 국회에 대해서 지역을 더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 포항이 제주도보다 못할 게 없었구나, 나왔구나, 먼데 갈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잘 몰라요 그걸. 그렇죠. 예. 그래서 제주도 해녀들이 가장 많이 온 곳이 구룡포, 장기, 호미고 이 일대가 아마 지형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일대를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찾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 포항의 관광 패턴이 경주 플러스 원 정도거든요. 사실 경주에서 한 이틀 숙박하고 그렇죠. 잠깐 반나절 호미곶이나 죽도시장을 찾아서 뭐 좀 구경도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포항이 가지고 있는 자연 자원과 그 밖에 우리 사실 포항에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포항 자체를 즐기는 관광 그걸 숙박형 관광을 하도록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관광 산업도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뭐 철강에 2차 전지에 바이오에 이렇게 산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건 좋은 일인데 네. 이것 때문에 인구가 는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요즘 저 아무리 큰 공장을 지어도 그 안에 일하는 인력이 100명이 잘 안 됩니다. 다 자동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인구 감소를 막고 그걸 넘어서서 인구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생활 여건을 개선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의대를 만들자고 했을 때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이오 산업을 혁신시켜보자. 그렇죠. 새로운 지역의 산업 영역으로 개척해보자는 의도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상급 병원입니다. 3차 병원. 아침에 저도 KTX 타고 차차 타고 서울 올라가는데요. 자리가 잘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어르신들이 다 타고 계세요. 진료받으러 가시죠. 어르신들이 비즈니스 하러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부부끼리 이렇게 손잡고 타시기도 하고 서울의 큰 병원 찾아가시는 거죠. 그것도 서울의 큰 병원이 강남에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수서역에 고속열차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민원을 예.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요구가 우리 포항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있습니다. 오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여수 쪽, 경남의 창원 진주 쪽에서도 수서역발 고속열차를 넣어달라고 우리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세 군데 국토부가 그동안 고민하다가 지금 누구 손만 들어주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세 군데 다 손들어줘서 예. 하루에 한 편 왕복으로 이렇게 운행을 일단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정말 어지간해서는 서울에 병원 안 가도 되게끔 그럼요. 그래서
상급 병원, 포스트텍 병원이 만들어지면 뭐 서울에 있는 병원과 별 차이 없는 최고 병원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실 정주권의 기본이 교육 시설 또 병원 의료 시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료와 교육만 갖춰지면 저는 우리 포항은 자연 환경이 사실 워낙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포항처럼 이 아름다운 바다, 그것도 이 만과 호미 반도 이런 특별한 지형이 있는 바다, 그리고 형산강, 거기에다가 운하까지 이걸 다 갖춘 도시는 우리나라에 포항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산도 아주 좋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서핑도 젊은이들 서핑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병원만 갖추어지면 포항이 참 노후를 보내기가 정말요. 좋은 예. 곳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골프장도 많잖아요. 뭐 그런- 골프 파락군이라고. 저는 아직 골프를 안 쳐서 모르겠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도 많고. 포항에도 골프장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이 만들어지면 거기가 또 제주도가 비슷한 게 산들이 제주도의 중산간처럼 맞아요. 나트막한 예. 능선이 이어져요. 예. 거기에 리조트와 골프장이 들어오면은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다 몰려올 것 같아요. 힘 좀 써주십시오. 꼭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포항의 인구를 늘릴 방법 첫 번째, 큰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럼요. 어르신들이 포항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과 어르신들이 여가 성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럼요. 실버시티라는 걸 포항에 당면한 목표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네. 하면 우리가 은퇴자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까? 오늘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이 에듀시티입니다. 에듀시티. 교육, 아까 전에 교육?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하는 교육이 사실은 원래 교육하면요, 이 고등교육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의 경쟁력, 연구 역량. 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교육은 사실은 좋은 대학교에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 그 지역에서, 그 학교에서. 사실 좀 안타깝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포항제철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포항제철고 정도 수준의 학교가 포항에 사실 몇 개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항제철고등학교 수준의 학교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포항에 남아있질 않아요. 대구로 가버리고 아니면 서울로 가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원하는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학교를 원하는 학부모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수요에 맞는 학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을 더 만들려고 저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좀 평준화 정책을 좀 중시했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을 새로 만들자고 주장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여건이 바뀌고 있고, 지금 포항에서 비평준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또 되돌리긴 상당히 예, 또 여러 가지 그렇겠죠. 또 예, 갈등도 절차들도 생길 있으니까요. 거고 절차도 복잡해서 저는 몇 개 학교를 좀 더 특색 있는 학교로 좀 바꾸는 작업을 지금 교육부와 교육청과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 이번에 포항에 모실 때 그런 얘기까지 좀 같이 하려고 지금 그러고 역시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라서 확실히 뭐 말씀하시는 게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애를 키우니까 예, 그러니까요. 저희 애들을 키우는데도 사실은 그런 게 눈에 그러니까. 많이 밟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호미곶에서 가장 가까운 울릉도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지역구인데요. 자, 지난해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또 얘기했었고요. 그때 이제 의원님도 직접 울릉도 가서 규탄 성명도 내고요. 어쨌든 이런 일이 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저 정말 깜짝 어떻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습경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공습경보가 발령이 되고 바로 그날 밤배로 울릉도를 예, 들어갔었는데요. 보니까 북한이 이제 울릉도 방향으로 그 미사일을 쏘게 되니까 공군에서 그걸 감지하고 그러면 이 자동으로 공습경보가 발령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습경보는 사이렌을 울리는데 네. 이 사이렌이 왜 울립니다. 이런 안내도 없었고 그러면 군에서 행안부로 이 상황을 전파를 하고 행안부에서 경북도 울릉군으로 전파하는 이 전달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작동하지도 않았고 그냥 이게 실전인지 무슨 훈련인지도 모르겠고 다들 우왕좌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탑뉴스였어요. 네. 깜짝 놀랐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울릉도에 그러면 대피 시설이 있느냐? 울릉도에 있는 각종 건물에 있는 지하는 다 대피 시설이라고 지정을 해놓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지하일 뿐이지 대피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울릉도에 그리고 사실 지하 공간이 잘 없어요. 주차장도 없고. 그 울릉군청에도 지하 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곳이 대피 시설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기계실로 쓰고 있었고 지금은 없어진 직장 민방위 옛날 그 직장 민방위 예. 중대장이 쓰는 책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좁아요. 이게 그게 대피시설. 그걸 대피시설로 하는데 그래 그런 뭐 노래방 지하에 뭐 이런 겁니다. 그 대피시설을 해봐야.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울릉도가 사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땅이 많이 없어요. 다 바로 가파른 절벽형 지역이라서. 그래서 지금 울릉 초등학교가 오래돼서 새로 짓는 이제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끝냈어요. 그래서 그 울릉 초등학교도 약간 높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밑에 지하를 좀 파서 주차장 겸 임시 대피시설로 만들자고 해서 그런 울릉 군수하고 울릉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교육부에도 얘기를 해서 그걸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을 또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하면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대피시설로도 활용하고 또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는 뭐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지금까지는 학교는 학교대로 일반 행정은 행정대로 너무 이렇게 분리돼 있어서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주변에 땅은 참 아까운 땅이 놀고 있는 땅이 많이 있는데 활용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이렇게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울릉도와 포항에서 이번에 그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게끔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제 생각은 확장성을 좀 더 가져간다면 지금 울릉도가 코로나19가 물론 풀렸겠지만 뭐 대형 여객선이 취항하고 작년에 울릉도 관광객들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이제 공항까지 생기면 더 늘어날 테고 방금 이제 어떤 시설들 말씀했는데 사실 그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숙박이나 이런 기반 시설은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신규로 건물을 짓는다, 숙박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그런 대피 공간은 반드시 넣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울릉도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작년에 그 2만 톤급 배가 취항을 했고요. 작년에 또 2만 톤급 배가 후포에서 울릉도로 가는 배가 또 취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릉도에 대한 접근성, 교통 접근성과 정시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연간 한 100일 정도 뭐 풍랑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배가 울릉도를 못 들어갔는데 그게 한 30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울릉도는 마음먹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큰 배이다 보니까 속도는 좀 느리지만 멀미를 안 해요. 네. 그래서 매우 쾌적하게 다닐 수 있고 어린이들도 쉽게 이제 갈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일본 외무성이 또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또 어거지를 했는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실효적인 지배를 더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모든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독도를 가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울릉도까지는 이제 공항도 생기고 지금 현재도 대형 여객선이 취항을 해서 교통 여건이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독도까지는 또 교통편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한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편도로. 그러니까 이거 왔다 갔다 시간도 꽤 걸리고 독도야말로 정말 독도의 그 접안을 해서 독도에 발을 내딛는 게 정말 하늘이 도와야 기상이 좋아야만 그럼요. 1년에 그렇게 발을 그럼요. 디딜 수 있는 날짜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들어가서 근데 그 접안 시설을 좀 그래서 방파제를 좀 더 키워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독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원과 얘기해서 모든 학생들이 초중고 시절에 한 번은 성인이 되기 전에 한 번은 울릉 독도를 한번 밝게 하자 그런 캠페인을 하는데 그런 게 괜찮습니다. 예. 문제가 또 마찬가지로 숙박 시설인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그 울릉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그 울릉도에 있는 분교 폐교를 하나 활용을 해서 학생들 수련원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스 호스텔처럼. 예. 근데 그것도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청소년 수련관 형태로라도 정부가 좀 지원을 해서 지자체가 좀 만들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찾게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요즘 같으면 이게 섬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물가 부담 정말 클 텐데 뭐 육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근에 택배비라도 좀 지원을 좀 해주자 이런 뭐 법안들도 나왔고요. 실제로는 더 많은 부담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작년 얘기할 때 사실 그 예산을 제가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해수부를 설득해가지고 도서 지역 주민들도 내륙에 있는 일반 시민들과 똑같은 요금의 택배비를 지불하게 하자. 그러니까 도서 운임비가 따로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게 뭐 많게는 5,000원, 7,000원, 10,000원 또 있는데 그래서 추가로 그 책정되는 그 운임은 국가 재정으로 좀 보조를 해주고 내륙의 일반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만큼만 내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좀 울릉도나 도서 지역에 계신 주민들도
더 내륙에 있는 분들보다 더 비싼 요금을 내지 않고 저렴하게 택배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자주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꽤 자주 가는 편입니다. 예, 네, 네. 예. 자, 오늘 뭐 이렇게 짧은 시간인 줄 알았는데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자, 끝으로 바쁜 와중에 뭐 귀한 자리 해줘서 고맙고요. 뭐 더 자주 뵈면 좋겠지만 일단은 어쨌든 뭐 당 안팎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많이 하시고 또 지역도 활동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우리 포항 시민과 울릉 국민께 새해 인사도 할 겸 또 각오도 한 말씀 하시고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네, 포항 시민, 울릉 국민 여러분, 올해 2023년에도 건강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교육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어도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우리 지역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의 학교들을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 남아 있고요. 또 하나 교육위원회 남아 있는 이유가 의료입니다. 의료. 우리 지역의 의료 서비스, 의료 수준을 높여야 우리 지역의 정주 여건이 높아지고 또 지방의 경쟁력이 산다. 그래서 의료와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도 필요하고 농업, 수산업도 필요하지만 우선 우리 지역의 이런 정주 여건을 높여야만 우리 지방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고 다른 지역과 대비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이 분야에 어느 정도 성과를 쌓은 다음에 제가 또 다른 분야로 옮길까 합니다. 올 한해 어떻게든 다들 건강하시고요. 또 자주 더 찾아뵙고 울릉도도 조만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울릉도에도 그 의료원에 지금 전문의가 없는데 지금 울릉군과 협의해서 공중보건의를 더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국방부와 지금 협의 중이니까요. 좋은 소식 올해 안에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하루하루 더 늘어가는 지역 현안은 결국 충분한 공감대 속에 함께 풀어가야 그 가치가 오랫동안 인정받습니다. 어려움도 많지만 그렇게 풀어가면서 지역은 더 단단해지는 거죠. 김병욱 국회의원과 함께한 신년기획 장효세 파워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